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뇌과학 강의 자료 중에서요. 특히 그 호르몬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신경계랑은 또 다른 우리 몸의 신호체계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비유가 재밌던데요. 신경계는 랜선처럼 빠르고 직접적인데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은 와이파이 같다고 좀 느리긴 해도 혈액 타고 멀리까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요. 오, 와이파이 비유 좋네요. 인슐린이나 코르티솔 뭐 이런 이름들은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우리 몸의 균형은 어떻게 잡는지 오늘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죠. 그럼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특정 세포에만 작용한다고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바로 수용체 때문입니다. 모든 세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호르몬이랑 열쇠랑 자물쇠처럼 딱 맞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 이걸 표적세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만 작용하는 거죠. 아, 표적세포요. 네, 그래서 혈액 속에서는 온몸을 다 돌아다녀도 이 수용체가 있는 곳에서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높이고 이렇게 정교하게요. 그리고 요즘 그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위고비 성분. 네네. 그것도 사실 GLP-1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랑 유사하게 작용하는 원리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자료 보니까 호르몬 종류도 뭐 펩타이드, 스테로이드 좀 복잡해 보이던데 이것들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게 물에 잘 녹는지 아니면 기름에 잘 녹는지, 즉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의 차이예요. 수용성, 지용성. 네, 수용성 호르몬들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 못하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를 안으로 전달하고요. 반면에 지용성 호르몬들은 스테로이드나 갑상샘 호르몬 같은 것들인데 얘들은 세포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핵 안에 있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거죠. 작용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오, 방식이 다르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조절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뇌의 시상하부가 딱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상하부가 우리 몸 내분비계의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상하부가 바로 아래에 있는 뇌하수체를 조절하고 그럼 또 뇌하수체는 갑상샘이나 부신 같은 다른 내분비샘들을 지휘하는 약간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아, 위계질서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되먹임 귀전,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어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아, 그 피드백이요? 혹시 그 부정적 피드백?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야 이제 그만 만들어 하고 스스로 신호를 보내서 분비를 줄이는 거 맞죠? 예를 들면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그걸 만들라는 신호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호르몬 조절은 그런 음성 되먹임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주 드물게는 출산할 때 옥시토신 분비처럼 양성 되먹임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아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로버트 사폴스키 책 제목처럼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안 걸리나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은 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속도가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요. 끼면 첫 번째로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서 부신수질이라는 것에서 에피네프린, 흔히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이걸 확 분비해요. 아드레날린? 네, 그럼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생기죠. 이게 바로 싸움 혹은 도주, fight or flight 반응이에요. 아주 즉각적이죠. 네, 근데 좀 더 느린 반응도 있다면서요. HPA 축이라고 하던데? 이건 왜 또 필요한 거죠? 네. 그건 좀 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이 앞글자를 따서 HPA 축이라고 불러요. HPA? 네. 이 경로를 통해서는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건 에피네프린보다는 느리지만 효과가 더 오래가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동원하고 염증 반응 같은 걸 억제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게 돕는 거죠. 대신 당장 급하지 않은 성장이나 생식, 면역 기능 같은 건 잠시 억제하고요. 문제는 이게 제때 딱 끝나야 하는데 안 꺼질 때군요.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자료에서도 이 만성 스트레스가 뇌에 특히 해마라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혈액 속에 코르티솔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감지해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 끝났구나 싶으면 HPA 축을 억제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게 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아, 브레이크 역할. 그런데 이게 동년 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 해마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잖아요. 헐,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반응을 끄는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 대상 연구는 훨씬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뇌 연구 같은 걸 보면 이 코르티솔 수용체 밀도 변화 같이 관련성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혈당 조절, 이것도 호르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이 둘의 균형이 핵심인 거죠. 네, 딱 시소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거나 간에 저장하게 해서 혈당을 낮추고요.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간에 저장해뒀던 포도당을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높여주는 거죠. 시소처럼요? 네.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이형 당뇨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혈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혈당 얘기하니까 자료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지방세포 자체도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렙틴이라고 했던가요? 식욕 조절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렙틴. 지방 조직이 단순히 그냥 에너지 창고가 아니라 내분비 기관 역할도 한다는 거죠. 지방이 몸에 충분히 쌓이면 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의 시상압으로 가서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 좀 써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 지방세포가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엔 혈중의 렙틴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뇌가 이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뇌가 그걸 잘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우리 몸이 복잡하네요.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조절을 하고 있었군요. 스트레스 반응부터 에너지 대사, 식욕까지 뭐 하나 떨어놓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특히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그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단순히 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꺼지는 것, 종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 호르몬들이 서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하는지가 우리 건강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만 해도 그런데 실제 호르몬의 세계는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뭐랄까 끊임없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얘기했던 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영역, 특히 해마 같은 곳의 기능에 정말로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섬세한 호르몬 시스템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